아시아인? 혹시 중국 분이신가요? 아, 한식당으로 안 가시고 왜 굳이 스페인 집으로? 아시아에서 오셨으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 거리의 한식당에서 여성 두 명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밝은 에너지를 뿜고 있는 한국인 여성에게 주인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은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이 한국인 여성이 탐탁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성은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밝고 열정적으로 답하는데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여성을 고용하게 된 사장님은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게 한국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첫날, 사장님은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과연 이 여성이 온 뒤로 식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가족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엘레나 가르시아라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있는 저희 가족의 스페인 식당이 더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카사 가르시아라는 저희 가족 식당은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세우신 식당이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손맛은 대단했어요. 할머니가 자주 만들어주시던 빠에야는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해산물 베이스의 저희 레스토랑은 대단한 맛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어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게 되었고 단골 손님들은 점점 늘어갔죠. 할머니의 야무진 손맛과 함께 50년 넘게 저희 카사 가르시아는 스페인의 가장 정통적인 맛을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며 사랑받는 식당으로 계속해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유명한 파타타스 브라바스가 지글지글 끓고 있는 냄비부터 입안에서 녹는 듯한 진한 크레마 카탈라나까지 모든 요리는 대대로 내려온 비법으로 만든 걸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카사 가르시아를 물려받게 되셨고 저는 자라면서 항상 어머니 아버지 뒤를 따라 가게를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함께 재료 준비를 도왔죠. 할머니가 운영을 하셨을 때부터 할머니의 음식과 어머니 아버지의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가득 차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제 음식을 먹고 같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엘레나, 우리 몸이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구나. 이제 내가 가게를 물려받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드디어 때가 왔어요. 제가 오너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 설레임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늘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니까요. 다행히 어머니도 처음에 함께 일을 조금씩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너로서의 첫 오픈 전날, 식당으로 가서 재료 준비를 미리 해놓기로 마음을 먹었죠. 따뜻한 저녁 공기를 마시며 저는 1960년에 제 조부모님이 세우신 카사 가르시아 식당으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문을 열자 샤프란, 마늘, 올리브 오일의 익숙한 향기가 밖으로 풍겨나와 저를 다시 어린 시절로 데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화려한 스페인 타일과 짙은 나무로 장식된 아늑한 식당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 찼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재료 준비를 시작했죠. 어머님 없이 하는 재료 손질은 처음이었죠. 저희는 메뉴가 많은 만큼이나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기에 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재료 손질과 다음날 메뉴 준비에 매진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부분을 준비하시고 저는 보조 역할이었기에 3인분을 혼자서 하려 하니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되었으니 책임감을 가지자는 생각에 저는 끝까지 모든 것을 끝내려 노력했죠. 마침내 마지막 준비가 끝났을 때의 시계는 벌써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픈이 10시인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빠르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해 잠을 청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쪽잠을 자고 졸린 눈을 비비며 저는 아침 일찍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미리 와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엘레나, 이 재료 준비 내가 다 한 거니? 어머니가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네, 오늘 제가 오너가 된 첫날이니까요.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엘레나, 가장 잘 나가는 메뉴의 재료가 너무 적구나.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야지. 오늘은 끝나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 어머니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메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깜빡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낙담할 시간에 빠르게 더 만들어 놓자는 생각으로 주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오픈 시간이 되자마자 손님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대표 메뉴인 파타타스 브라바스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어머니는 함께 메뉴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몇몇 컴플레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음식 맛이 좀 달라진 것 같네요. 오래 다녔는데 처음 맛보는 맛 같아요. 양파가 익지 않은 것 같아요. 음식이 이렇게까지 늦게 나왔었나요? 그냥 다음에 올게요. 사람들의 컴플레인을 처리하면서 주문을 받다 보니 평소와는 다르게 실수도 많아졌어요. 저는 정신이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죠. 사장으로서 일하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고 모든 손님이 떠난 뒤 텅 빈 매장에서 저는 좌절감에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육체도 육체지만 정신적인 타격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았죠. 어머니께서는 첫날이라 그렇다며 저를 북돋아 주셨지만 저는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주문량이었어요. 베테랑이신 부모님께서 하시던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 힘이 붙였죠.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것 또한 한계가 있었어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았죠. 아버지까지 나오시기에는 아버지 건강이 너무 좋지 않은 상태라 무리였어요. 저희는 우선 제가 좀 더 능숙해질 때까지 버텨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가는 듯 해보였고 저희 식당에 대한 평판도 조금씩 좋지 않게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식당 운영은 마음처럼 되지가 않았고 저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잠에 들기 일쑤였어요. 또 다시 속상한 마음을 안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엘레나, 아르바이트를 한 명 채용하는 건 어떻겠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르바이트요? 저희는 50년이 넘게 아르바이트생을 뽑아본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엄마, 저희는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당황한 듯이 말했어요. 엄마도 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일손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 대한 평판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가족이 아닌 사람과 일해보면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겠니?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 말이야. 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가족 사업이고 레시피는 저희 가족끼리만 공유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저희의 레시피를 훔쳐가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일을 너무 못해서 더 평판이 안 좋아진다면요? 이상한 아르바이트가 들어와서 오히려 물을 흐리게 된다면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데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모든 일은 제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올리고 지원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느새 홀은 예전과 다르게 좌석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5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저희 식당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저는 한산한 홀을 지나며 몇 안 되는 단골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면서도 머릿속은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찬 채로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뭐라도 해보기로 했죠.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마케팅 캠페인을 다듬어 보기도 하고 계절별 특선 메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최신 요리 트렌드에 맞추려고도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공고를 올렸지만 연락은 없고 저의 시도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니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50년 넘게 카사 가르시아를 위대하게 만든 저희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식당을 제가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할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깎아 만드신 골동품 안내 데스크 뒤에 앉았어요. 수십 년간 사용된 화려하게 조각된 오크나무 데스크는 퇴색되어 있었죠. 마치 저 같더라고요. 저는 턱을 괴고 앉아 할아버지가 겸손한 지혜로 저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달라는 멘트도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때 종소리와 함께 문이 신나게 열리더니 밝은 미소로 제 기분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젊은 여성이 걸어 들어왔어요. 머리 위로 올려 묶은 멋진 스타일부터 말쑥한 블레이저와 바지 차림까지 그녀에게서는 따뜻함과 전문성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그녀가 가벼운 인사를 하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전 김은주라고 해요. 채용 공고를 보고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당황한 채로 말했죠. 아, 그렇죠. 앉으세요. 저는 앞쪽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은주 씨와 마주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따뜻한 갈색 눈동자와 코 위에 듬성듬성 난 주근깨가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 작은 디테일들이 그녀의 친근한 미소를 더욱 진실되게 만들었죠. 지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녀가 건네준 이력서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경력을 훑어보았죠.
많은 레스토랑 경험이 있더라고요. 서빙 경력도 많았지만 주방 경력도 꽤 있었어요. 훌륭한 이력들이었지만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시아인이라는 점이었죠. 사실 저희 가게는 중국인 손님들을 많이 꺼려했었거든요. 그들은 저희의 우아하고 정통 있는 식당을 항상 시장처럼 만들고는 했어요. 너무나도 시끄럽게 대화를 하고 지저분하게 식사를 하고는 했죠. 컴플레인도 제일 많았어요. 특히 쓸데없는 것에 말이에요. 음식을 다 먹어놓고는 입맛에 맞지 않으니 환불을 해달라는 둥,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그 손으로 잘 먹었다며 악수를 청하는 둥 여러모로 진상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들이 다녀간 테이블은 항상 더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의 테이블에 비하면 테러 수준이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많은 다른 손님들고 그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신발을 벗고 다른 자리에 다리를 올리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충분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이었죠. 때로는 너무나도 과하게 향수를 뿌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의 입맛을 떨어뜨릴 때도 있어 저희가 본 피해도 좀 있었고요.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모든 아시아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조금의 편견이 생기기는 했어요. 게다가 저희의 첫 아르바이트생 고용인 심지어 아시아인이라니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죠. 이력서를 오래 보며 고민에 빠져있는 저에게 은주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걸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실까요? 저는 은주의 말에 그녀를 조금 놀란 채로 쳐다보았어요. 상대방을 앞에 두고 너무 말이 없었다 싶었죠. 글쎄요.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중국 분이신가요? 제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은주 씨는 웃으며 답했죠. 도시에 훌륭한 한식당이 많은데 어쩌다 카사 가르시아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아, 그게 바로 이유랍니다. 은주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억제할 수 없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눈빛이었죠. 저는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각 나라 음식을 그토록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재료와 기술, 전통에 대해 더 깊이 배우면서 스페인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거든요. 그녀가 말할수록 저는 그녀의 모든 말에 매료되어 그녀가 내뿜는 열정에 휩싸였어요. 마치 은주는 직업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의 사명감과 목적을 설명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스페인만 봐도 그래요. 그녀는 억양을 높였다 낮췄다 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스페인의 요리 유산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불가해요. 풍성한 카탈로니아 미식에서부터 활기찬 안달루시아 무어인들의 향신료 영양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다양성이 있잖아요. 접시 위에 살아있는 역사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은주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는 비밀스러운 속삭임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몇 년째 스페인 요리를 연구하고 많은 서빙을 해보았는데요. 훈제 피멘톤데 라베라의 그을린 강렬한 맛, 완벽하게 굳은 크레마 카탈라나의 부드러운 질감, 부뉴엘로스의 단맛과 짠맛의 또렷한 조화. 그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건 정말 절대적인 완벽함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불가해요. 저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이런 대담하고 열정적인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은주는 분명 평범한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아니었죠. 음식에 대해 그리고 음식이 문화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에 대해 거의 영적인 경외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좀 너무 열을 올린 것 같네요. 죄송해요. 은주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볼이 살짝 붉어졌죠.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녀가 조금 민망해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혹시 이 식당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은주 씨가 전성기 때 생기 넘치던 카사 가르시아를 받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 셈이죠. 저는 우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은 50년이 넘도록 이 식당을 운영해왔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요리법만 사용해서 메뉴의 정통성을 지키는 데 전념해왔죠. 은주는 제 얘기를 듣더니 기쁨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0년이 넘는 유산이라고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요리 전통을 굳건히 지켜내시다니. 그녀는 경이로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대단한 식당이네요. 제가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은주 씨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첫 아르바이트생의 아시아인. 과연 괜찮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몸이 좋지 않으신데도 출근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와 비어버린 좌석들을 바라보며 저는 은주 씨를 고용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좋아요. 함께 일해봅시다. 제가 마침내 입을 열고 악수를 청하자 은주 씨의 얼굴이 밝은 미소로 가득 차는 것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고 저희는 그렇게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주 씨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날 은주 씨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은주 씨는 모든 사람과 마치 알고 지낸 듯이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어서 오세요. 은주 씨는 문이 열릴 때마다 마치 입력을 해놓은 듯이 기분 좋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또 처음 온 손님이 메뉴를 고민하고 있으면 언제 저희의 메뉴를 공부했는지 다가가서 저희의 대표 메뉴를 추천해주면서 기분 좋은 멘트까지 곁들여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빙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첫날인데도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메뉴들을 전달해냈죠.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와 어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은주 씨는 스페인어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유창한 영어 실력과 어느 정도의 일본어까지 구사할 줄을 알더라고요. 덕분에 다양한 손님들을 응대하는 데에도 전혀 막힘이 없었어요. 첫날의 은주 씨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제가 하나아시아 부류로 인해 다른 나라까지 안 좋게 보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은주 씨의 능력은 대단했어요.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인 은주 씨는 자신의 SNS와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 저희의 식당을 홍보까지 해주었거든요.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인가요? 은주 씨 덕분에 저희는 서비스와 친절로 소문이 자자한 식당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매출이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맛이었죠. 맛이 조금 달라졌다거나 이제는 너무 똑같은 메뉴를 오래 하는 건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아직 조금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이 끝난 뒤 은주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혹시 메뉴를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만한 퓨전 요리를 조금 더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은주 씨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애써 당황함을 감추며 말했죠. 그런 제안을 하는 건 은주 씨가 처음은 아니에요. 저는 못내 한숨을 쉬며 인정했죠. 솔직히 말해서 최근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 적이 있기는 해요. 은주는 제 말을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처지를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결정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가볍게 하거나 카사 가르시아의 역사가 지닌 깊은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은주는 어깨를 쫙 펴고 몸을 바로 세웠어요. 마치 중요한 연설을 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오신 비법은 스페인 요리의 불굴의 정신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새와 겸비로 요리 기술을 확장할 기회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정신은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은주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 안에 묻혀있던 깊은 선조의 진실을 일깨우는 듯했죠. 맞아요. 우리 요리의 뿌리가 대담함과 진화의 용맹한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어떻게 제가 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주가 경건한 어조로 말을 이었어요. 스페인 요리의 경계를 넓힘으로써 우리는 과감하게 맛과 영양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을 지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순간 전율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은주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꽃을 피우는 걸 느꼈죠. 은주의 비전을 통해 카사 가르시아는 정체성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유산을 눈부신 새 경지로 끌어올림으로써 현대로 진입할 수 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맛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제가 원하는 음식이 아닌 저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서 나온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주 씨의 말대로 저희 색깔을 넣어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한다면 또 다른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은주 씨도 함께 했죠. 저희는 함께 카사 가르시아의 전통 메뉴들을 공들여 해체하고 분석했어요. 대대적인 메뉴 교체가 시작되었죠. 저희는 은주와 함께 매일 시식회를 거듭했어요. 그을린 냄새가 나는 피멘톤 데 라베라에 대해 토론했고 천천히 푹 삶아낸 소프리토의 기름진 식감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음미해보았죠. 마늘, 올리브 오일, 세리 식초 같은 가장 단순한 재료들도 꼼꼼한 검토와 감상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은주의 의견을 적용해서 전통적인 파타타스 브라바스에 대담한 고추장 아이올리를 곁들여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풀보아 라 갈레가에 대추 꿀 가스트릭을 뿌리기도 했어요. 상징적인 크레마 카탈라나의 한국감에 윤기나는 감칠맛을 더하는 시기였죠. 그 가능성은 나날이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메뉴가 개발이 될 때마다
스페인과 한국의 맛이 놀랍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나 은주는 능숙한 솜씨로 각 요소의 정수를 추출해내 영감에 찬 새로운 맛의 경지로 이끌어내는 데에 천재적이었죠. 덕분에 저희는 어디서도 맛보지 못할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해낼 수 있었어요. 마침내 새 메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준비가 되자 카사 가르시아 매장 전체가 기대감으로 들떠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약간의 걱정도 있었죠. 결국 우리는 50년 전 이 식당이 세워진 토대 그 자체를 극적으로 재창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첫 번째 날, 문을 열고 우리의 첫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 남아있던 의심은 향기로운 김처럼 사라졌어요. 첫 번째 손님들이 저희의 새로운 음식을 맛본 다음 나온 탄성은 우리가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메뉴를 뽑아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주었거든요. 카르네 앤 수틴타 콘김치, 그리고 폭발적 인기를 끈 봄바스, 케이타운 같은 요리들이 주방에서 나올 때마다 북적이는 식당에는 전기 같은 에너지가 흘렀어요. 손님들은 대담한 각각의 퓨전 요리가 나올 때마다 황홀경에 빠졌고 창의적인 맛에 감탄했죠. 활기찬 대화가 테이블마다 넘쳐났어요. 첫 방문객들과 충실한 단골들 모두가 독창적인 저희의 창작품을 분석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은주와 저는 혁명적이지만 본능적으로 탐나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던 거예요. 스페인과 한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조합시켜 완전히 새롭고 흥미진진한 차원의 메뉴를 개발해내는 데에 성공하게 된 거죠. 그 기념적인 밤이 끝날 무렵, 마지막 디저트 접시까지 치워지고 공기 중에 만족스러운 한숨이 가득 찼을 때 저는 우리가 카사 가르시아의 핵심에 있는 불꽃의 진정으로 다시 불을 붙였다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이 사랑받는 업장에 살아있는 유산의 새로운 장이 써진 거였죠. 근면함, 대담한 진화, 그리고 초월적인 맛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변함없는 헌신이 가득한 이야기가요. 이후 2년간 카사 가르시아의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한 소식은 바르셀로나에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많은 미식가들과 대담한 음식 블로거들이 우리의 아방가르드 타파스 창작품을 맛보기 위해 천천히 모여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입소문이 나면서 저희 식당의 인기는 폭발적인 열풍으로 번졌고 갑자기 많은 미식가들의 무리가 우리 문 앞에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은주의 능숙한 서비스 정신과 유창한 언어 활용 덕분에 우리의 창의적인 접시 요리 사진과 유혹적인 동영상이 지역 내 모든 푸디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장악하게 되었죠. 또 은주 씨의 홍보를 위한 노력도 한몫했고요. 밤마다 카사 가르시아의 식당은 웃음소리와 잠 부딪히는 소리, 기쁨에 찬 감탄사로 가득한 활기로 넘쳐났어요. 손님들은 대담하고 감칠맛 나는 한 입 한 입에 빠져들며 황홀경에 젖었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은주 씨는 활기를 잊지 않았어요. 테이블 사이를 부드럽게 다니며 따뜻한 환대와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손님들을 매료시켰죠. 타고난 카리스마로 모든 손님이 마치 카사 가르시아 가족의 개인적인 하객이 된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그건 확실히 은주 씨의 특별한 재능이었어요. 음식을 통해 누구와도 교감할 수 있는 그 능력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 그녀의 진실된 미소와 서비스의 마법에 금세 매료되었고 메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녀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했어요. 저희 식당에 대한 찬사와 호평은 나날이 쌓여갔어요. 열렬한 언론 리뷰부터 탐낼 만한 미슐랭 플레이트 수상까지요. 카사 가르시아는 창의적이고 맛있는 음식 예술에 멈출 수 없는 인기로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좁고 50년도 넘은 식당으로 맛 좀 보려고 우르르 몰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담한 행보로 2호점을 내기로 결정했죠. 세련된 그라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눈부신 통유리로 된 가게였는데 저는 이곳을 은주 씨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어요. 은주 씨를 점장으로 두기로 했죠. 저의 제안에 은주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졌죠.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카사 가르시아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게 운영해볼게요. 그녀의 말은 확실히 신뢰가 있었어요. 그녀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당신이 그날 문을 열고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카사 가르시아도 없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은주 씨. 제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혹시 그날 할아버지께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멋진 아르바이트 생이자 동료를 보내주신 걸까요? 그때 은주 씨를 고용하는 것을 망설였던 제가 한심해질 정도로 저희 식당의 빛 같은 존재가 되어준 은주에게 2호점을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제 저에게는 동료이자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2호점 오픈 전날, 저희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까지의 저희의 과정을 뒤돌아보았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힘든 일들이 더 많았죠. 하지만 은주 씨가 있기에 이뤄낼 수 있었어요. 은주 씨는 가장 제가 힘들 때에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며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 그녀와 함께 새로운 2호점을 바라보니 가슴속에서 무언가 북받쳐 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옆을 보니 은주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죠. 저희는 따뜻한 포옹을 하고 2호점 대성을 기원하며 각자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냐고요? 예상하셨겠지만 2호점 또한 승승장구하는 중이랍니다. 어머니는 이미 가게에 안 나오신 지 오래되셨고 이제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고 있답니다. 하하.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의 음식에 행복해하며 나가시는 손님들을 보면 너무나도 뿌듯해요. 매일 행복에 겨운 저녁 영업이 끝날 무렵 만족스러운 손님들이 흥분으로 웅성거리며 흩어질 때마다 저는 은주와 제가 만들어낸 색다른 요리 유산을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도 모두 어느 운명적인 날 밤 야심찬 젊은 셰프 한 명이 우리 가족의 소박한 스페인 타파스 식당 문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작되었다니까요. 때로는 가장 변혁적인 여정이 작고 영감 어린 첫걸음에서 출발하는 법이에요. 은주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진정한 저를 찾아갈 수도 있게 만들어 주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을 때 더 넓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게 해주었죠. 저는 앞으로도 은주 씨와 함께 계속해서 나아갈 예정이에요. 그녀만 곁에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거든요. 저에게 와준 복덩어리 은주 씨에게 언젠가는 꼭 저도 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맞이해 줄 테니까요. 스페인에 오시게 된다면 꼭 저희 식당을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한국에게 지원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맞아. 차라리 일본한테는 몰라도 우리 대만이 한국 따위에게. 중국밖에 모르는 사연의 주인공의 리웨이안의 아버지가 늘 반복하는 말입니다. 주인공의 아버지에게는 한국은 그저 하찮은 나라일 뿐이었죠. 그런데 리웨이안이 한국을 보고 너무 놀라 울먹였는데요. 그 모습에 주인공의 아버지도 놀라 주저앉았는데요. 여기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주인공을 울린 게 무엇일까요? 여기 선생님이 꾸민 대만인 대학생의 주인공의 이야기 한번 지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22살 대학생 리웨이안입니다. 대만 사범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 푸젠성 출신의 경찰관 아버지 리창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국 이야기를 해주세요. 중국의 정치는 안정적이고 문화는 찬란하며 사상은 위대하단다. 대만은 중국의 동생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저는 이 문제로 중국과 대만이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는 걸 알기에 말을 아끼곤 하죠. 아버지의 보수적인 사고방식 탓에 저는 어릴 적부터 해외 생활에 대한 로망을 키웠어요. 훗날 성인이 되면 꼭 한번 집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봐야지 늘 맘속으로 생각했죠. 아버지께서 중국을 좋아하시니 제 중국 교환학생의 계획에 대해 반대는 않으실 거라 믿었죠. 대학교 3학년이 되기 전 여름, 저는 우리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샅샅이 뒤졌어요. 장장 2달간 자료를 모으고 분석한 끝에 중국 난징사범대학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징사범대학은 우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내명문 사범대학 중 하나예요. 근데 중국 교육계의 선구자 우이팡 선생님 같은 훌륭한 교육자를 다수 배출한 명문대학이에요. 게다가 현지에서 직접 초등교육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 있어 제겐 최적의 선택이라 판단했죠. 드디어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어요. 경쟁률이 20대 1이라는 사실에 긴장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밤낮으로 면접 준비에 매달렸죠.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실에 입장했어요. 면접관 사부는 제게 다양한 각도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셨죠. 그 중에서도 왕재님 교수님은 제가 제출한 대만과 중국의 초등인성교육 비교연구라는 주제에 연구계획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교수님 역시 오랫동안 인성교육 비교연구를 해오신 전문가셨거든요. 교수님은 자네 연구는 기존의 교육학 연구와는 다른 새롭고 독창적인 접근법을 택했군. 향후 이 주제의 연구를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데 면접이 끝날 무렵 왕 교수님이 뜻밖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네 꼭 난징으로 가야만 하나? 내 지도하에 같은 주제로 석사 학위 과정을 밟는 건 어떤가?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합격 여부도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걸까요?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말씀해주신 제안은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저는 꼭 난징사범대학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 꿈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허둥지둥 면접장을 빠져나와 건물 앞 길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왕 교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뭐라고 대답을 잘못한 걸까요? 교수님은 왜 굳이 그런 제안을 하신 걸까요? 제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뜻일까요? 울적해진 마음에 머릿속이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따스한 노을이 대만 시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창가에 기대선 채 황혼의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교환학생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 제 인생의 항로도 크게 달라질 거란 사실을요. 22살 대학생에겐 너무나 큰 갈림길이 눈앞에 놓인 셈이죠. 이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저는 늘 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리곤 했어요. 아버지는 경찰관이셨는데 항상 저한테 길잡이가 되어주셨어요. 이번 교환학생 학교를 조사할 때도 아버지의 의견이 중요했어요. 당연히 중국으로 가야지 생각했지만 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후보지로 넣어봤어요. 아버지께서는 제 안전을 늘 신경 쓰셨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의 기회가 왔을 때 중국 다음으로 자연스레 일본을 먼저 생각했죠.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었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봤어요. 아버지는 경찰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중국의 교육을 받으러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받으셨대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심지어 식당에서 음식값도 제대로 내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셨어요. 저한테도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죠. 그래서 자연스레 저도 한국에 대해 그다지 호감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했고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의 이런 성공을 보면서 부러움보다는 질투심이 먼저 들더라고요. 한국이 잘 되는 건 다 미국의 지원 덕분이야. 한국인들이 자랑할 건 없어. 라는 생각까지 했었죠. 사실 이런 제 생각이 편견에서 비롯된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가 떴어요. 당연히 중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저보고 한국 대학으로 가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지도 교수님께서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분야의 권위자가 한국에 계시다면서 그분 밑에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아버지도 못마땅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저의 편견을 깨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아버지도 처음엔 난색을 표하셨지만 어머니가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사람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그 나라 전체를 판단할 순 없다며 직접 겪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토론 끝에 아버지도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길 바란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국이 기대되기 시작하네요.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행 준비를 했죠.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불안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국이 나쁜 곳일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강해져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죠.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대부분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 도착했을 때는 걱정이 앞섰지만 공항이 규모도 크고 현대적이어서 놀랐거든요. 세관을 통과하는데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아버지 말씀과는 달랐어요. 편견에 맞지 않는 현실을 보니 제 마음이 갈팡질팡했죠. 아버지 말씀이 맞을까봐 두려웠지만 새로운 나라를 열린 마음으로 탐험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첫 며칠은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청결함과 음식, 현대 건축물에 감탄했죠. 하지만 가장 놀랐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이었어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의 친절한 환대부터 모두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새 기숙사에 와서 짐을 풀면서 이 기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 오기 싫었지만 이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꼭 안겨드린 게 생각나네요. 그때 아버지 눈에서 걱정을 읽었죠. 조심해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땐 또 편견을 주신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라셨던 거죠. 부모님은 매일 걱정에 전화를 하셨죠. 결국 부모님은 한국행을 결정하시고 개강 전까지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착실히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잠시 함께 오셨지만 곧 떠나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계시는 동안 가족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알아봐 주신 숙소로 갔는데 대학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동네는 한적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고향과 모든 게 달라진 걸 실감했죠. 건물은 더 높고 길은 더 넓었으며 모든 게 빨라진 것 같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부모님이 잠시나마 제 짐 정리를 도와주셨죠. 한 달 계실 계획이었는데 발권 실수로 4월 4일로 연장하셔야 했대요. 그 후 한동안 새로운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을 때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의 우수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학업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갖추고 있었죠. 특히 중국에서 온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었고 캠퍼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노력했어요. 사범대학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친절했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종종 느꼈죠. 하지만 사범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와 도움 덕분에 점차 한국에서의 삶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람들의 예상 못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어디를 가든 친절한 미소와 도움의 손길로 저를 반겼죠. 말이 서툴러도 길을 잃어도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공부를 쉬며 부모님과 서울 관광을 다녀왔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등 유명한 곳들도 갔죠. 활기 넘치는 거리와 시장을 보며 한국의 현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시내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친절한 할머니 주인이 직접 김치찌개를 내오셨어요. 맛이 그렇게 계속 퍼지면서도 깊었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께서 인사도 나누시더니 대만에서 왔다고 하자 반가워하시며 대만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낯선 사람이 저랑 제 나라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동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조금씩 한국어도 배워가며 서서히 편안해졌죠. 하지만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받고서야 그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잘 지내는지 걱정하셨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 안전한지, 친구는 있는지 물으시는데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있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저는 행복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편견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즐기다 보니 집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신한 것 같아 죄송스러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편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편견을 버리고 기회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죠. 3월 대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4월 4일까지 휴가를 즐길 계획을 잡으셨죠. 부모님은 한국의 명소와 맛집을 탐방하시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선진국이라며 칭찬하셨어요. 아버지의 한국 칭찬은 예상 밖이라 놀랐어요. 4월 4일 부모님이 출국하시는 그날이 다가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모님을 배웅해드리려고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대만 지진 소식을 보았어요. 너무 놀랐죠. 대만의 친척 친구들을 생각하니 눈물만 났어요. 저희가 대만 국적임을 알고 공항에서는 재난 수칙에 따라 비행기표를 취소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순간 정신이 멍해지면서 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 주저앉아 잠시 동안 구호 활동에 대한 뉴스를 더 자세히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잘 훈련된 구조팀을 대만에 보냈다는 거죠. 이들은 2.4m가 넘는 거대한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속에서 오직 생존자 구출에만 온 힘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구조대원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은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위험한 잔해 더미를 해치며 갇힌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진과 함께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도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대만의 일을 자기 나라 일처럼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조대원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타인을 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 큰 경외심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행동에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뉴스에 따르면 많은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호 물품과 성금을 기부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직접 대만을 찾아가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단순히 의무를 다하거나 제도적인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동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진 피해 지역에 있던 한국 관광객 사이에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소식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 관광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을까요? 대만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죠. 지진 당시에도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현지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혼란과 파괴로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명의 한국인 관광객 사망자도 없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대피했지만 한국인들은 현지인들을 도와주려 했다는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인들을 도와주는데 앞장섰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깊이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에는 아빠 때문에 한국인들이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부끄러워지기도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인들에 대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며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았어요. 정말 주변에 많은 친절한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너무 제 자신의 불편함에만 집중하느라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한국 학교에서의 경험도 떠올랐어요. 정기적인 안전 훈련과 교육으로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 학교에서는 매 학기 소방훈련, 지진 대피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전교육을 받아서 한국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대만의 지진을 중계하는 TV를 보며 한국 구조대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용기와 이타심, 연민과 공감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국에서 저희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